그날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본 것뿐인데 북한 전체가 뒤집혔어요. 부의부가 제 집으로 들이닥쳤고 동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가족은 인질이 됐죠. 전 그냥 중국 호텔에서 우연히 TV를 켰을 뿐인데요. 이게 남조선이야? 이상해 하던 제가 다음 날엔 왜 우리만 속고 살았을까라고 오너겼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난 알았죠. 이 작은 진실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평양당 중앙위원회 7층 간부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생사를 건 탈출로 이어졌는지, 김정은도 두려워했던 고위층 탈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들어보실래요? 본론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 소통 문화의 청량제입니다. 2013년 겨울, 저는 평양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체포되는 순간은 말이죠.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로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저는 당 중앙위원회 청사 7층에 있는 외화벌이 부서 부장으로서 오전 8시에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평소처럼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묵념을 했죠. 그런데 오전 10시쯤 갑자기 건물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한 간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성택 부위원장이 정치국 회의에서 연행됐다고 합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장성택은 김정일의 매제였고 김정은의 고모부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체포됐다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몰래 정치국 회의실 근처를 가봤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날은 워낙 혼란스러워서 경비가 허술했거든요. 복도 끝에서 보니 보위부원들이 서류를 박스에 담아 나르고 있었어요. 장성택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보위부원이 제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동무는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외화벌이 부서 부장인데 위에서 보고받으라고 해서 왔습니다. 다행히 그는 의심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회의실에서 장성택을 끌어내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보위부원들이 들어와 그를 체포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장성택의 표정을 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공포와 당황이 뒤섞인 그 얼굴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과연 누가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장성택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하루 아침에 반역자가 될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며칠 후 조선중앙통신에서 장성택의 죄상이 발표됐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양봉음이, 반당반혁명 종파행위, 정치적 야심 같은 죄목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애매한 죄목이라면 누구에게나 씌울 수 있겠구나. 그 순간부터 저의 충성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위층들 사이에 불신과 의심이 팽배해졌어요. 누군가 나를 고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모든 사람이 말을 조심하게 됐습니다. 처음고식이 공식 발표된 다음 날 긴급학습회가 소집됐어요. 당 간부들이 모두 대회의실에 모였는데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로 인사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었을 텐데 그날은 모두가 조용히 앉아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학습 지도원이 나와서 장성택의 죄상을 낭독했는데 그 내용이 참 황당했어요. 당과 수령에 대한 반역행위, 외국 세력과의 내통, 경제적 배신행위 등등.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죠. 그냥 조사 결과 밝혀졌다는 식으로만 말했어요. 그때 한 간부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습 지도원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 간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동무가 지금 당의 결정을 의심하는 겁니까? 그 간부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당의 결정을 의심한 게 아니라. 그럼 더 이상 필요 없는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의문을 제기한 것조차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 싶었거든요. 그 간부는 며칠 후 건강상의 이유로 직책에서 물러났어요. 물론 실제로는 좌천된 거였죠. 저는 당시 외화벌이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동료들과의 대화조차 조심스러웠어요.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젠 업무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김정은에 대한 사소한 의문이라도 표현하면 그것이 반역으로 해석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저에게 좋은 말했어요. 요즘 김일성대학 출신 간부들이 많이 교체되고 있다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를 말렸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어요. 정말 숙청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말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간부 한 명은 김정은의 정책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견을 표했다가 재교육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평소 성실하고 당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술자리에서 요즘 핵개발에만 집중하느라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고발한 거였죠.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밤 불안에 떨어했어요. 혹시 누군가 저를 주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게 보고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내도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요? 하고 물어보더군요. 하지만 가족들과도 정치적인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도 도청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고위급 간부들 집에는 모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와서 집에서 정치적인 질문을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건 학교에서 선생님께 물어보렴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고위층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그 특권층에 속해 있었지만 점점 그 모순을 느끼게 됐습니다. 2014년 어느 날 김정은의 생일을 기념하는 내부 연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어요. 장소는 평양 외곽에 있는 특별 별장이었는데 일반인들은 절대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죠. 수혜받은 사람들은 모두 당중앙위원회 부장급 이상의 고위 간부들이었어요. 연회장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수입술로 가득 차 있었어요. 프랑스산 와인, 스코틀랜드 위스키, 러시아 보드카 이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더군요. 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입 쇠고기로 만든 스테이크, 일본산 참치회, 이탈리아산 치즈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진수성찬이었죠. 그런데 그날 연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서 아이 하나가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것을 봤어요. 겨우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길에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울면서 아이를 흔들었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참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같은 시간 평양 밖에서는 사람들이 풀뿌리를 캐어 먹고 있는데 우리는 수백만 원어치의 수입 음식을 먹고 있다니 이게 정말 인민을 위한 정치인가 싶었거든요. 연회에서 간부들의 모습을 보면 더욱 가관이었어요. 서로 누가 더 좋은 외제차를 타는지, 누가 더 좋은 스위스 시계를 차는지 은근히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한 간부는 롤렉스 시계 자랑을 하더니 이거 스위스에서 직수입한 거야. 다시 남조선 돈으로 3천만 원이 넘어라고 뽐냈어요. 또 다른 간부는 자기 아들이 스위스 유학을 간다고 자랑했어요. 우리 아들은 외국에서 공부해서 조국 건설에 이바지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요. 모두 인민들의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빼돌린 것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인민을 위한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인민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요. 외화벌이 부서에서 일하면서 북한이 벌어들인 돈이 어디를 가는지 직접 봤거든요. 흑개발과 김씨 일가의 호화생활, 그리고 고위층들의 특권 유지에만 쓰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간부들의 자녀 교육 문제였어요. 고위 간부들은 모두 자기 아이들을 해외로 유학 보냈어요. 중국, 스위스, 러시아, 심지어 서방 국가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면서 일반 주민들에게는 주체 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 외래 사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교육했어요. 어느 날 한 간부가 술에 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체제를 지키는 이유는 인민을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북한 고위층의 진짜 속마음이구나 싶었거든요. 2015년 어느 날 저에게도 위험 신호가 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갑자기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보위부에서 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해외 출장 중에 나난 드라마를 본 것이 발각된 것이었어요.
그 일이 일어난 건 2015년 5월이었어요. 저는 중국 단동으로 무역 업무 출장을 갔었는데 거래처 중국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됐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위성 TV가 있더군요. 호기심에 이것저것 채널을 돌려보다가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그것은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였는데 내용 자체보다는 배경이 되는 나만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고층 아파트, 깨끗한 거리, 화려한 상점들. 우리가 교육받은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다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있었어요. 특히 드라마 속 대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연애도 자유롭게 하더군요. 그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날 아침 같이 출장 온 간부 한 명이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어젯밤에 뭐 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쉬었다고 답했는데 그가 계속 추궁하더군요. 혹시 외국 방송 같은 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알고 보니 호텔 복도에서 저를 보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우리와 함께 온 보이부 요원이었는데 제가 밤늦게까지 TV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고 보고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평양까지 전달됐던 거죠. 평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뒤 제 상관이 저를 불렀어요. 최근에 사상적으로 동료가 있지 않느냐? 고 물어보더군요. 전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상관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앞으로 해외 출장 시에는 더욱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연히 본 것이었는데 말이죠. 의도적으로 본 것도 아니었고 단지 호기심에 잠깐 본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실을 동행했던 간부 중 한 명이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동료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유였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가고 점심도 함께 먹지 않으려 했어요. 한 동료는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보이부에서 당신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다고 말이죠.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체제 안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언제 어떤 이유로 수청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가족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통해 본 자유로운 세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저런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결심을 내린 후 저는 조심스럽게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외화벌이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잦았기 때문에 기회를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가족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절대 반대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왜 위험을 무릅써야 하느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이 체제에서 자라면 아이들도 결국 똑같은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몇 달에 걸쳐 아내를 설득했고 드디어 가족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조심해야 했어요. 혹시라도 의심받으면 바로 끝이었거든요.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면서도 은밀하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2016년 7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중국 출장을 명목으로 가족과 함께 북한을 떠났어요.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마지막 순간에 제지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말이죠. 중국에서 한국 영사관을 가는 길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에게 발각될 수도 있었고 중국 공안에 체포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진짜 자유를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정말 복잡했어요. 기쁨과 슬픔, 희망과 불안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기도 했거든요.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시장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처음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의 적응이었어요. 북한에서 세뇌당한 것들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점점 한국 사회에 적응해갔고, 이제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북한 정권의 거짓말과 폭정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정말 북한이 그렇게 끔찍한 곳이냐고 말이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자유를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 소중함을 알 수 있어요. 전 언젠가 북한이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진실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자유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그들도 언젠가는 당당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이죠. 탈북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투쟁입니다. 전 오늘도 그 투쟁을 계속하고 있어요. 북한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때까지 말이죠.